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자칫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교수님, 정부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경착륙 우려가 있어서 이것들을 좀 연착륙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건설사의 어떤 자금난이라든가 또 실제 뒤늦게 이제 고점에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금리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고통이 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뭐 PF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금융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이제 집값이 많이 빠졌던 지역이 있어요. 노원, 도봉, 강북. 이 지역을 좀 우선 좀 풀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풀기도 했고 얼마 전에 또 대책 내놨는데 또 내놓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이제 현재 정부는 이미 이번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 이전에도 종부세나 양도세 그다음에 취득세와 관련해서 이미 중과제도 같은 것들을 다 풀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두강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구들을 강남상구와 용산구 제외하고 다 한꺼번에 풀더라도 단기간에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좀 급격하게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래요. 이제 예전에 똘똘한 한 채 얘기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규제를 다 풀어주고 남은 곳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른바 좀 똘똘한 한 채가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럼 이 지역 집값은 결국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뭐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에 그 오늘도 뭐 주가가 약간 이제 빠졌던데 우리나라 주식 보면은 예전에 사고 싶었던 주식도 굉장히 좀 싸 보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자본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싸 보이는 주식을 지금 사면 돈을 벌 것 같은데 네. 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자산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어떤 하방이 막혀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자산 자체가 위치가 좋고 그다음에 또 똘똘한 한 채 지역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이제 뭔가 매수에 나서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점이 확인되거나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출 만한 어떤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러한 어떤 지역들도 충분히 매수세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을 수 있다. 진짜 바닥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뭐 이런 규제 지역이 이제 오히려 이제 풀리지 않고 남아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지역은 오히려 좀 사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그널을 이제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금과 대출 부분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종전에 이미 그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좀 선제적으로 좀 해제를 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번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걸 통해서 가장 영향이 큰 것은 3주택자, 3주택 이상의 경우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종전의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부분하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것도 역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3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50%에서 60% 작년에 냈던 세금의 한 5, 60%가 줄어드는 효과, 그러니까 3, 40%만 내면 되는 정도로 차이가 있고요. 네. 3주택이 통상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금액은 수천만 원을 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종부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역시 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대출과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50%까지 LTV를 받을 수 있던 것이 70%로 상향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다주택의 경우에도 60%까지 LTV가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역시 대출 한도가 꽤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하고요. 다만 DSR에 의한 규제는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금 좀 많이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세금이 좀 특히 보유세 같은 경우에 세금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새로 추가적으로 구입에 나서는 데까지 얼마만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건 좀 의문이고요. 다만 이미 다주택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당장
금액 내야 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하게 팔 이유는 없겠다. 즉 매물을 걷어들이는 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앞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출을 좀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대출을 낼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빌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쉬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내는 이자는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묵묵치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기준금리가 이제 0.50% 퍼센트였을 때는 네.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내는 대출 금리가 1% 후반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6%, 7%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어떤 가계대출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전체 합을 보면은 70% 정도가 변동금리예요. 그러면 이 맞아요. 변동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네. 그렇다면 내가 내야 되는 일정한 소득 자체가 급진적으로 오르지 않을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어느 정도 계속 버티기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 말씀은 대출의 여지가 늘어나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 역시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노도강 지역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노원과 도봉 강북 지역 좀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까?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던 것이 사실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승도 상승기에 많이 상승했던 지역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폭이 좀 큰데요.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자들이 새로 이 지역에 매수에 나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은 있지만 네. 이 지역에서 포함해서 이제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가격이 반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재밌는 것은 이 노도강 지역, 그러니까 이번에 해제가 된 서울의 다른 구들 외에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 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던 강남 3구나 용산구 지역까지 덩달아 매물이 회수되면서 매도를 좀 보류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물을 걷어들이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거래량 감소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심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규제 해제가 벌써 4번째입니다. 연착륙이 조금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번 규제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원희룡 장관이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남은 강남 그다음 용산 지역까지도 언젠간 또 해제가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해지되는 수순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한 해지되는 어떤 시점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아하.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아마 해제가 이제 뒤따라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실제로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 말고도 더 추가적인 어떤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또 뭐 조세 정책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고요. 아마도 계속 이제 규제들이 뭐 이번이 4번째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한 20몇 번의 어떤 부동산 규제책이 있듯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내내도 아마 뭐 2자릿수 이상의 규제 완화책은 계속 수순처럼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도 예상컨대 2017년 6월 19일부터 규제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그 뒤로 이제 8월 달에 이제 투기가을주가 됐었는데 아마도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됐던 6월 19일 이전의 상태로 네. 가는 어떤 수순으로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부동산 집값이 올라갈 때 규제는 편한데 마음이 내려갈 때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규제 대책이 계속 나오지만 과연 제대로 이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규제가 종전 정부에서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했던 못 것처럼 잡았죠. 이걸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고 통상 표현을 했었고요. 네. 반대로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규제를 단기적으로 계속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가격이 계속 좀 더 떨어지는 현상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화의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 지역 또 이제 용산 그리고 강남 3구만 빼고는 다 걷었는데 분양가도 문제인 거죠 요즘에?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기는 했죠. 네.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그 청약이 과열됐을 당시에는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과열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청약이 좀 흥행에 실패하는 부분들도 발생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규제 해제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게 되면 네. 서울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됐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그 분양을 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네.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한이 없게 되니까 이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해서 무작정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변곡점에 들어선 시점에서도 네. 분양가가 주변보다 좀 비쌌던 지역들은 실제로 흥행의 그 상승기에도 좀 실패를 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흥행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분양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거주 의무도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였는데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혜택이 있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거 시세 차익 노리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허점이 될 것이냐?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매도라든가 매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정부가 바라는 것은 사실 이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거둬라라고 해서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 일시적 이주택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요구들이 그동안 시장에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무리 현금 부자라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아직 바닥이 언제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택을 샀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샀던 결과가 가장 저점에 매입했다라는 실제 결과가 있었다라고 가정해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들이 일종의 어떤 예측을 촌철살인처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연하게 된 것이지 그것이 뭐 확인차 아니면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신과 같은 어떤 감에 의해서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매 제한도 대폭해서 완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가 되는데 이 부분의 효과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해당 효과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적용을 받아서 분양이 된 경우에 그 전매 제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발표에서 소급해서 이제 기간을 단축시켜서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자들에게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10년 뒤에나 팔 수 있었던 것을 더 빠른 기간 내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꽤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전보다 청약에 좀 더 나설 것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최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역설 대책을 내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네. 정부의 대책은요 언제나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보는 거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조세정책이고 세 번째는 도심 내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 완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주택 공급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항상 마지막에 내놓는 게 이제 신도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규제를 그동안 이 네 가지 형태로 해서 했고 신도시를 대규모로 이제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역순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번에 규제 지역을 이제 어떤 카테고리 자체를 해지를 해서 금융규제 같은 것들을 좀 풀어서 실제로 대출을 좀 많이 용이하게 하게 하고요. 아마도 금융기관을 압박해서 약간의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것들도 좀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달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로 뭔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지휘감독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세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를 보면 보유세도 올리고 그다음에 거래세도 상당히 올려왔던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퇴로가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거래에 어떤 절벽이 있으면서 오히려 희소성을 이제 부각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사실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것들은 또 약간의 야권의 어떤 또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조력을 좀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비사업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안전진단 강화 완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재건축 초과이 환수 같은 것들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야 뭐 실시를 하기로 확정을 했지만 초과이 환수 같은 경우 또 법률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라든가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의지는 있으나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그렇고 신도시 정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 신도시를 2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다음 부동산 침체가 오니까 2기 신도시 중엔 일부는 이제 지구 지정을 폐지를 해버린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뭐 40만 호 이상 되는 어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야심차게 이제 발표는 했으나 공급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시장에 오히려 완전히 얼음을 갖다 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완화를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수순처럼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병탁 팀장께도 원래는 같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최근 한 2년 내 영끌족들의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고, 그럼 과연 그들은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될지, 아니면 만약 지금 집을 사야 된다면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영끌 문제의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부동산에 국한된, 주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 네. 문제화되는 현상들이 좀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이 그 대상자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게끔 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범위가 또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지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에 주택을 산 사람들에 대한 한정적인 혜택이 되다 보니까요. 뭐 어찌됐든 뭐 이 부분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영끌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대부분 무주택자에서 이제 신규로 상승기에 1주택을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흔히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정책이라든지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타이밍 투자를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도 된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꾸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과정, 순수하게 본인 실수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설사 집을 사고 나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이상 본인의 자금 여력 범위 내에 있다면 지금도 오히려 하락기에 들어서 있는 지금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